인도의 고산지대이자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최근 중국산 자주포 대대가 전진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다크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라코람 산맥,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해발 4,000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3년 전 인도군과 중국군이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뒤 양국군은 무기를 증강 배치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라다크 지역은 산맥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는 물론이고 전차 역시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지대인지라 포격전이 승패를 가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자주포 대대가 뜬금없는 전진 배치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인도의 군사오신트 묘칸보 1987는 지난 9월 10일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중국 포 대대가 LAC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고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PLZ-45로 보이며 대략 15터부터 18대 정도. 그러나 중국산 자주포의 전진 배치로 긴장해야 할 인도는 오히려 해당 사진을 보고 안도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안도감을 넘어 폭소를 유발시키는 중공군의 실체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40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PLZ-45 자주포가 분쟁 지역과 불과 10km 떨어진 곳으로 전진해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접한 사거리는 최신 155mm 52구경장 자주포의 사격 반경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형 견인포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이에 한 지리학 전문가는 현재 중국 자주포가 해발 16,000피트 이상의 고도 4,800m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앞을 지나가는 산맥 높이는 18,000피트를 넘어서 어느 곳은 19,000피트 이상까지 높아지는 데다 포 위치로부터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좁은 계곡에 있고 그곳에서 포는 모든 방향의 산등을 넘어가기 위해 상당한 고도에서 발사해야 하며 이는 결국 중국산 자주포의 사거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이론상 사거리 40km로 알려진 PLZ-45가 정작 실전 투입되어서는 반경 10km 이내에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중국산 자주포가 4,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는 실제 성능의 25%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기체계가 고지대 운용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특히 중국산 자주포는 재원 성능과의 차이가 심각한 것인데요. 고산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난기류와 날씨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포의 사격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포의 사거리와 사격 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온도와 더불어 낮과 밤 기온차가 크다는 점도 자주포 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죠. 포의 발사 파이로테크닉스 및 화약은 온도에 민감하며 온도 변화는 발사 에너지와 탄약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고지대는 대기 압력이 낮고 공기 밀도가 감소하여 대기에서의 저항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자주포가 이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배치된 것은 결국은 형편없는 사격 정확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공기 밀도는 포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포탄의 비행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정확성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이는 중국산 자주포의 고질적인 반동 문제와 결합되어 사실상 10km 이내에서 발사하지 않으면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중국산 자주포는 발사 시 반동을 잡지 못해 차체가 뒤로 밀리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발사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곡사하기로서의 가치가 1도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포병 사격은 직사가 아닌 포물선 형태의 곡사 방식입니다. 즉, 길게는 40km 밖의 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하죠. 이에 포병은 정밀한 사격을 위해 디그리, 가 아닌 밀리라디안, 멀릴러레이디언, 줄여서 밀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도가 무려 17.7mm입니다. 자주포 사격 시 이 1mm를 살짝 틀면 1km 밖의 탄착점은 1m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이라고 느껴지는 1도를 들어버리면 1km 밖에서는 17m의 오차,
40km 밖에서는 680m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고작 1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흔들거리는 중국산 자주포를 저 멀리 배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칫 잘못했다가 진짜 라다크 국경선 전방에 배치된 보병 전력들을 전부 자기 손으로 몰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중공군의 실전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포병들이 하천 밑바닥에 여러 참호를 만들었다 며 폭소를 금치 못했고 이내 실제 전투에서 중공군이 러시아인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를까 걱정된다고 비웃었습니다. 숨을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구멍을 만들 위치가 하천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전략에서는 방어를 위한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위치를 결정합니다. 하천 밑바닥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비가 오면 그 지역은 빨리 침수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죠. 한마디로 중국이 중국했다. 이처럼 고산지대에서의 중국산 PLZ-45의 치명적 리스크가 증명된 반면 인도군이 운용하고 있는 한국산 K9 자주포는 오히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모든 상황에서 탁월한 운용 능력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인도 매체 ANI의 기자 어지트 코마어 도베는 자신의 SNS에 K9 자주포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K9 바지라, 버지라와 함께 라다크 산맥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자주포 평가는 일반적으로 사막과 평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도 육군은 LAC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악 배치용으로도 평가를 마쳤다. 그 결과 K9 자주포는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도입된 자주포 중 많은 대수가 현재 육군을 위해 LAC에 배치 중. 이 글을 본 인도 네티즌들 역시 크게 만족감을 드러내며 정말 엄청나다, 따봉. 역시 라다크 상황을 고려하면 K9 자주포지. 내가 자주포보다 당신의 얼굴을 더 많이 봐야 합니까? 이처럼 K9 자주포의 고산지대의 탁월한 운용 능력은 인도 매체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인도 매체 르크머트노즈는 K9 버지라 포의 특징은 라다크의 높은 언덕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최근 시험 평가에서는 동부 라다크만 6,000피트 높이의 지역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고 그 범위는 최대 50km에 이르렀다. 고산지대에서 중국산 자주포는 제 성능의 25%밖에 발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K9은 기존 10km 정도 더 늘어난 것이죠. 사실 인도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현지 테스트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러시아의 ES-19 미스터 S가 경쟁 상대였는데 특정 기술, 발사 속도, 정확도와 기동성 등에서 K9이 크게 앞서면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죠. 테스트 가운데 사막이나 험지에서의 극복 시험도 진행되었는데 K9 자주포만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현지 테스트에 참가한 이종현 기감은 모든 해외 테스트 가운데 인도에서 진행된 테스트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할 정도로 혹독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진행되었죠. 다양한 기후와 험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무기체계는 노르웨이의 설원, 인도의 고산지대, 이집트의 사막 등 모든 곳에서 운용이 가능한 전천후 자주포입니다. 특히 인도군은 K9 자주포를 도입한 이후 한 차례 실전 경험까지 치르는데요. 그 이후 K9 자주포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여 200문의 추가 도입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 당시 K9 자주포 신문과 파키스탄의 SH-15 차륜형 자주포가 맞붙었습니다. SH-15는 중국산 PCL-181 자주포의 수출형이죠. 그리고 결과는 K9 자주포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 중국 역시 라다크 지역에 무한궤도형 자주포 PLZ-45를 배치했는데 결국 오늘날 이 꼴이 난 것입니다. 한편 최근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형 K9A2가 12일부터 진행되는 영국 방산전 시외 DSEI에서 공개되었습니다. K9A2 모델은 탄약과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어 분당 9발 이상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2명의 탄약수가 줄어 현 5명의 운용 인원을 3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 스틸 궤도 대신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진동, 소음까지 줄여 안정적으로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니 전 세계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영국에 수출되는 것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영국의 MEFP 사업이 영국 주력 자주포 에즈90을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를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에즈90은 1992년에 등장한 자주포로 K9 자주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자주포이며 당시만 해도 포탑 설계에서 최고의 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나 영국은 PAD70, SP70, 에즈90으로 이어지는 155mm 자주포 독자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이러한 영국이 정식으로 K9A2를 주력 자주포로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K9A2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K방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아닌 성능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부분 정치적 이유로 선택된 C방산은 도입한 국가에서 각종 말썽을 일으키면서 C방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FA50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산 JF17은 도입한 국가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146대 JF17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이 기체 대부분은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을 믿고 JF17 11대를 샀던 미얀마에서는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민엥 흘레잉 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공군의 JF17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중국 측의 대응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죠. 미얀마군은 JF17 모든 기체의 전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제 AESA 레이더인 KLJ-7A1은 탐지거리가 200km가 넘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표적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이에 기본적인 공대공 전투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며 기체 강도도 약해 공중 기동 이후 동체에 잦은 균열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3대의 JF17을 구매 2021년 모두 인수 완료하였는데 현재 이 3대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 최대 40대의 JF17을 구매하려 했지만 시범 운용 이후 추가 구매 계획이 전부 폐기되었다고 하였죠.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친중 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1대1로 핵심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투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유로 또 그 관계로 인해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일이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물고 싶은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인 것이죠. 이에 중국산 장비를 도입한 국가의 네티즌들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문이 없는 거냐? 구매하는 무기마다 결함을 일으킨다. 라고 하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KF-21 시제기가 폴란드로 가버리자 인도네시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KF-21 공동개발자인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미납 문제에 대해 국회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분담금이 9,600억 원이나 미납되어 있고 2026년까지 미납하면 개발 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목리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이 분담금 지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으며 개발 사업을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우리 국회는 전투기는 탐인하고 돈은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대해 이제는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미납금을 계속 미루는 인도네시아에 단단히 화가 난 한국은 결국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한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 로키드 마틴과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근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공군 군사 장비 쇼핑 중독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 카타르에게 미라주 전투기 12대,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블랙호크 헬리콥터 24대까지, 더구나 튀르키예 바이락타르 드론 12대, 미국 보잉사의 F-15EX 등 눈대중으로만 봐도 3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군 군사장비를 쇼핑했습니다. 이게 과연 미납금을 낼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나라의 행보인가? 할 말을 잊을 정도입니다.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린 인도네시아는 2022년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한 1조 2044억 원 중 불과 19.6%인 2,366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지금 미납액이 9,678억 원이라면 이건 머자나 미납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도 3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계약을 추진하다니 프라보어 국방장관의 행태는 한국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도네시아가 30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되는 나라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국방 전문가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여기저기에서 구매 사인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네시아는 그만한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자국의 현실을 비꼬았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방산 매체 제인스의 인도네시아 대표인 알마레바스 군사 전문가는 최근 SNS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직 F-15EX 구매 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계약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F-15EX 획득이 이뤄진다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자신의 능력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1980년대에 F-16AB를 구매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인도네시아의 자금력이 부실한 것을 아는 보잉이 이미 한 차례 인도네시아의 구매 의사를 거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블랙호크 헬리콥터 계약을 추진했다고 보도되자 알마레바스는 또다시 SNS를 통해 F-15EX 구매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블루북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블랙호크 구매는 애초에 블루북에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블루북에 등재된 프로그램만 승인할 것인데 말이죠. 라며 프라보어 국방장관을 은근히 까는 말을 하면서 24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구매하기 위해 법까지 어기면서 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프라보어의 대책 없는 무기 쇼핑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 승인도 안 된 무기 계약을 마치 도입 확정된 것이냥 부풀려 보도가 되도록 하고 있는 프라보어 국방장관과 정부 매체들의 보도 행태를 저격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F-15EX 계약은 MOU였을 뿐 신효섬은 없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미국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F-15EX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불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잉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도 인도네시아는 할부 구매를 원했지만 보잉은 인도네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회사라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여전히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텐데 이런데도 이 나라의 물건을 할부로 파는 바보가 인도네시아가 보잉과 F-15EX 구매 MOU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든 139억은 구해볼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매할 자금력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MOU를 체결하는 장면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의 권력 야심과 아집 때문입니다. 방산무기 MOU들 체결하면 미디어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올 것이고 이런 거짓 업적을 토대로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F-15EX 구매 MOU 체결할 때 탑승했던 전투기에 프라보어 수비안토 라고 떡하니 자신의 이름을 비행기에 새겨놓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국방장관이 방산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그 방산무기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떡하니 새기게 했다면
이건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았을 테고 그 즉시 자리보전도 못했을 게 뻔합니다. KF-21 개발은 13년간의 논쟁, 7번에 달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 2,500여 명의 엔지니어와 700여 명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에,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못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게 생겼으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F-21에 대한 시험 비행을 수행하면서 KF-21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총 2,000여 회의 시험 평가가 필요한데 벌써 29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KF-21 사업에 대해 폴란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 군사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곧 개최되는 국제 31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즉 미스퍼에서 한국은 주도국으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해외에서는 최초로 KF-21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KAI는 아주 흥미로운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든 FA-50 전투기와 개발 중인 KF-21 시제기가 이번 미스포에 전시될 예정이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는 시제기를 보내지 않았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이 시제를 다른 나라에 먼저 공개해 버리겠다는 한국의 결정은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에 한 방 크게 날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FA-50의 구매국은 KF-21의 잠재 구매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누구보다 FA-50을 좋아하는 폴란드의 상황을 볼 때 폴란드의 KF-21 구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폴란드 데일리 등 현지 매체들은 우리가 FA-50을 구매한 이유는 한마디로 기존 기체보다 훨씬 성능이 좋으니까 라고 성능의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의 현 상황이 더 최악인 이유는 자국 공군의 무기 체계를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여러 나라 기체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통상 무기 도입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나온다는 상식을 완전히 모르는 초보 수준의 행동입니다. 폴란드가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한국의 무기 체계로 자국 무기 체계를 구성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산 무기를 통해 체계 통합을 이루어 장기간 이뤄지는 유지 보수 비용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폴란드는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요. 더구나 한국은 KF-21의 엔진 국산화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상당한 수준 올라와 있고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핵심 부품 제작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고온 부품인 블레이드와 베인을 제작해 2027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용 핵심 고온 부품인 블레이드는 그동안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한국도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나 앞으로 두산과 국가연이 공동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앞으로 한국이 항공용 엔진까지 국산화할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추진하고 있던 미래 전투기 사업에 갑자기 돈 많은 사우디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일본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공군력이 약해진 유럽은 최근 다시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을 통해 전투기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생한 전투기가 타이푼과 라파엘 전투기였습니다. 영국 주도의 미래 전투기 사업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영국은 이탈리아와 일본을 끌어들여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가 급관심을 보이면서 자기들을 끼워주면 개발 비용은 물론 전투기 200대를 구매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F3 개발을 포기하면서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고 이미 일본의 굵직굵직한 방산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업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사우디까지 참여하면 나중에 특허 기술에 대한
지분 문제 등 복잡한 이권 문제가 벌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부족한 영국은 사우디를 선택했습니다. 일본과 들어지더라도 사우디를 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일본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